여러분 안녕하세요. 읽는 약국의 약사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고시 생활을 접고 34살의 첫 출근을 앞둔 늦깎이 신입사원입니다. 꽃다운 나이라 불리는 20대를 작은 고시원에서 공부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하기에 친구들이 연애하고 여행 다니며 청춘이라는 꽃을 피우는 걸 봐도 전혀 부럽지 않았어요. 비록 아직은 꽃봉오리지만 저도 언젠간 그들처럼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시험에 매달렸지만 애석하게도 결과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매년 시험에서 떨어졌고 올해는 꼭 붙을 거야.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이 아까우니 한 번만 더, 올해만 더 라며 도전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제 나이 30이 넘었네요. 10년 넘게 매달려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길만 보고 달렸던 저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요. 지금까지 취업난이다 뭐다 하는 뉴스를 그냥 흘려들었는데 당사자가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군요. 어린 친구들에게도 힘든 취업이 저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이 먹도록 경력 하나 없는 사람을 누가 뽑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년 넘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취준 생활을 하던 저는 얼마 전 작은 중소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사다 보니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다가도 첫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러듭니다. 그렇지 않은 공시생분들도 많겠지만 10년 넘게 혼자서 공부만 하다 보니 사회성도 떨어지고 기본적인 업무조차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알잘딱깔센 같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0년간의 고되고 힘든 고시원 생활 하시고 공부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시험 합격이 되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감히 제가 사연자분의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과 그 고단함에 대해서 저는 판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10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근 30년 가까이 공연하고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10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다른 것은 그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결과를 매번 산출해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드라마 한 편 찍고 방송이 되고 하면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 피드백 같은 걸 들으면서 희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부라는 것은 최종의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10년이나 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실패하셨음에도 계속 도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거에 도전을 하시는 거에도 마음가짐은 준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른 거를 도전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공부가 또 필요하긴 하겠죠. 그건 물론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사회생활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은 생기지 않아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경험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공부만 하셨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극한된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신 것 같은데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한정적이잖아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하면서 딱 떨어지게 깔끔하게 센스 있게. 첫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의지 활활 타오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알잘딱깔센 신입사원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왜 김혜수 선배님이 나왔던 드라마 있어요. 비정규 계약직이에요. 미쓰리가. 근데 다양한 회사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뒤도 안 들어보고 퇴사를 합니다. 대신에 전제는 있어요. 완벽하게. 근데 그 미쓰리한테도 알잘딱깔센 시절까지 오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신입사원이 그걸 해낸다고요? 그걸 누가 강요하나요? 그 강요하시는 분 이상한 거예요. 그분 신입사원 때는 알잘딱깔센이란 말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경험, 체득, 거기에서 오는 내 결과치, 또 내가 거기서 산출해낼 수 있는 나만의 일에 대한 방정식, 그거 경험 없으면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연 주신 우리 늦깎이 신입사원, 다른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늦깎이 신입사원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에서 스스로 먼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묶이기 시작하시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실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으시면 여행 다니세요. 취미 활동하세요. 그 좋은 시절에 경험하지 못한 거 50대 때 경험 못합니다. 60대 때 경험 못해요. 20살에 경험할 수 있는 건 20살에 경험하시고요. 30살에 경험할 수 있는 건 30살에 경험하세요. 공부할 수 있을 때 10년 하셨잖아요. 지금은 꽃 피우세요. 아직 30대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여행 가시고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하고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사회활동도 나눠보시고 의견도 나눠보시고 서로의 마음도 나눠보세요.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늦깎이 신입사원이 보내주신 사연에 걸맞을 만한 위로가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책에서 또 끄집어내서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거인의 노트, 김익한 작가. 기록과 메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엄청난 기록과 메모를 자랑하는 작가분이신데요. 사실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이긴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본인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잡고 갔는지에 대해 경험치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실 모든 책은 본인의 경험들을 담아놓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이행하라고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한 번쯤 귀 담아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한 중년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해왔다.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 15년간 독서도 하고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동안 나는 강의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적 성장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늘 놀라곤 했다. 꼭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아니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승진을 앞둔 직장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싶어한다. 누구나 지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세상에 대한 통찰력도 지니길 원한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니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책도 읽고 좋다는 강의도 기웃거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처럼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도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분명 책을 읽었는데 다음 날,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서 첫 페이지로 돌아가야 한다.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하고 기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라 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성과가 느껴지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배움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한다. 이쯤 되면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혹은 나의 탓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성장 욕구가 되레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 욕구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자 자기를 돌보려는 아름다운 태도다.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이런 원동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당신은 그저 방법을 모를 뿐이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는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쉽게 이룰 수 있다.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성장시키며 더 나아가 삶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 변화를 긍정하자. 이제 와서 뭘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라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고 언제든 성장할 수 있다.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변화만이 변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 결과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습관이나 루틴, 깨달음 같은 작은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변화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본래 내향적인 사람인데 사회생활을 하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상대방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다소 거친 말투로 대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좋지 않은 습관이 붙은 것이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인해 내 말투가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지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매일 조금씩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우선 말을 신중하게 내뱉었고 되도록 의문형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부드러운 표현을 썼으며 강의나 발표를 할 때에는 말할 내용을 미리 적어놓고 계속 점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애쓰며 지낸 6, 7년 사이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6, 7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6, 7년이 지난 후에도 전혀 발전하지 않은 것보다 낫지 않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6, 7년은 그리 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이 노력을 지속하면서 매년 아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왔다고 자부한다.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 것. 오래전에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친구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외모를 보고 늙지 않았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기쁠 것이다. 또는 신뢰성이나 순수함 같은 좋은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20대에 만났던 친구를 30대에 다시 만났는데 여전히 20대에 가질 법한 치기 어린 고민을 하고 있거나 예전과 다름없는 불안정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닐까?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후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라. 나이 들어 공부하려니 눈이 나빠져서, 기억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가깝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 오히려 살아온 지혜가 무르익었을 때 하는 공부는 성장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준다. 진짜 지식과 지혜로 꽉 찬 사람이 될 기회인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기록이라는 무기를 장착하면 기회는 곧 현실이 될 수 있다. 주고받으면서 쌓이는 다이얼로그의 신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말이 정말 잘 통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또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는 대화가 아니라 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다. 대화를 기록하면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대화에서 성장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핵심은 주고받는 것이다. 대화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아는 가로질러라는 뜻이고 로그는 말이라는 뜻이다. 상대방과 가로질러 말하는 것이 바로 대화인 셈이다. 주거니 받거니 했을 뿐인데 지식이 쌓인다니 놀랍지 않은가? 어떻게 대화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어 대화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고 해보자. 사람 1. 나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해. 사람 2. 이 말이 맞아. 진심은 대단히 중요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거기에 뭔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람 3. 진심에다 유용한 정보 같은 것도 담기면 좋지 않을까? 메시지가 담겨도 좋겠지? 세 사람 각자가 원래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과는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핵심이며 대화가 만들어내는 지식이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대화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의 말을 벽돌 쌓듯 쌓아야 제3의 무언가를 생성할 수 있다. 일종의 집단지성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지적 능력을 모으는 것은 고대부터 인류가 행해온 본능과도 같은 행위다. 왜 대화를 기록하는가? 당신은 말을 하다가 복잡했던 문제가 갑자기 정리되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없는가?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도 똑같은 얘기를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다 보면 논리성을 갖추게 되기도 한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자가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로 기록이다. 일이건 말이건 대화건 기록의 과정을 거쳐 조금씩 쌓이면 기축, 즉 생각의 중심이 된다. 나는 기축을 달리 표현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아들러 철학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일종의 가치관이다. 어떤 사물을 보고 호불호를 판단하는 것부터 평소의 말 습관, 옷 스타일까지 모두 라이프 스타일에 포함된다. 삶을 기록하는 행위가 모이고 쌓여서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한다. 특히 대화 기록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대화를 해보면 대화 상대는 물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록해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화를 쌓아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 기록을 할 때 주고받은 말들이 서사가 아니라 파편적인 정보로 남기도 한다. 아무런 스타일도 없이 텅 빈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대화의 맥락을 기록하자. 대화를 기록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도 같이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보통 대화를 기록하라고 하면 기자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만 쓰곤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까지 담겨야 진정한 대화 기록이다. 물론 대화를 하며 길게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만 메모해야 한다. 이 키워드들이 바로 다이얼로그의 핵심 로그가 되고 지식이 되는 것이다.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의 대화를 나누려면 대단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대화 상대의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 당연히 좋다. 그러나 대화는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다. 학식이 모자라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다. 유능해지고 싶다면 일을 기록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록을 한다. 일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업무 수첩을 쓰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업무 수첩을 따로 쓸 만한 성격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노트에 일에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책을 읽고 나서 요약한 내용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느낀 부분까지 모두 기록한다. 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 수첩을 쓸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원칙만 말하자면 조금 쓴다이다. 이 원칙만 지켜도 업무의 많은 부분이 수월해진다.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이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에 2시간 근무하고 업무 수첩을 3장이나 빽빽하게 썼다고 생각해보라.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는 자신의 업무 중에 뭐가 중요한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맹목적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컷 기록하고 나서도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기록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일을 기록하는 행위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저것 고민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사수에게 물어보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한 사례가 있고 저 사항은 저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하는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수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사사건건 물어본다면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모든 걸 매번 알려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일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자기 중심이 서 있어야 한다. 일 기록의 핵심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일터에서 보거나 들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 핵심만을 기록하라는 말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이다. 회의의 맥락을 기록하라. 이를 기록하는 또 다른 예는 회의록이다. 보통 회의록은 무조건 자세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 쓴 회의록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신이 2~3시간씩 걸려서 회의록을 쓴다면 이건 기록 습관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회의록을 잘 쓰는 것일까? 또 어디까지 자세히 써야 하는 걸까? 대화에는 관계적 대화와 내용적 대화가 있다. 회의에서 상대방이 열정적으로 대화에 임한다든가 성과를 내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한다든가 하는 등 느낌이나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담는 걸 관계적 대화라고 한다. 내용적 대화는 관계적 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회의에서 같은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상세히 쓰면 쓸수록 참석자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확률이 커진다. 회의록을 쓸 때는 너무 자세히 쓰는 건 삼가자. 회의를 녹음한 다음 그것을 듣고 정리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녹음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시 듣고 기록하는 건 괜찮지만 회의에 집중했다면 굳이 녹음본을 처음부터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 맥락을 파악하고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키워드로 정리하면 된다. 간혹 참석자들이 횡설수설하며 회의가 삐걱삐걱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회의의 맥락을 잡아주는 게 진짜 의미 있는 회의록이다. 맥락을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례가 필요하다. 차례를 통해 회의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다음과 같이 키워드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렇게 구조화해서 정리하고 핵심이 되는 사항은 강조해서 서술하거나 별도로 표시해준다. 이에 더해 회의에서 구체적 제안들이 나왔다면 그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록하라. 회의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회의의 핵심 안건과 그 회의를 통해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들이다. 결정된 사안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재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상사의 지시를 메모하는 법. 사원 A는 팀장한테 불려가 지시를 받았다. 상사가 설명하는 업무를 열심히 수첩에 받아 적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집중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서 자리에 돌아왔다. 자, 일을 시작해볼까? 사원 A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당신이 보기에 사원 A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직원인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맞다. 하지만 기록의 핵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조금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메모의 기법 면에서 살펴보면 상사가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적을 수 있다. 우선 상사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잘 듣고 내가 할 업무의 내용과 최종 산출물을 정확히 메모한다.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인풋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보통은 이 정보를 메모하는 데서 끝내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본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표현된 것 너머에 있는 상사의 속마음이다. 그저 받아쓰려고만 하면 명확한 최종 목표치가 무엇인지 또는 그것을 지시하는 속뜻이나 의도, 그가 바라는 결과물의 핵심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상사가 자신의 의도를 말로 명확히 표현해 준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상사가 그런 상사이기만을 바랄 수는 없다.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본래 의도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꼭 의도를 숨기려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 습관일 수도 있고 그날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상대방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알아서 하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해오면 참 좋겠는데 하는 바람을 가졌을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의도가 보인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뿐더러 평상시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말버릇 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사의 지시에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약하고 분류하면 보이는 것. 다시 앞에 사례로 가보자. 사원 A는 상사의 지시를 듣고 자리로 돌아왔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 안에 있는 잠재성을 밖으로 표출할 순서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분류하기다. 먼저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분류할 수 있다. 1. 시장 조사를 하고 2. 샘플을 조사하고 3. 우리 상품의 전략을 생각한다. 또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요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세분화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보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계획의 얼개가 짜인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제 상사의 본래 의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 이렇게 진행하면 그의 의도와 맞아떨어질까? 그럴 것 같다면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유능하게 일을 처리하는 기록형 인간의 업무 방법이다. 명심하라. 기록은 언제나 요약과 분류를 동반한다. 기록은 업무에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기록하면 전체 맥락에서 현재의 작업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유의미한 자료를 솎아내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일하는 시간은 긴데 야근을 많이 하는데 성과가 안 나는 것 같다면 우선 당신의 업무 기록을 돌아보라. 어떤 일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사흘밤을 새우고 자료를 조사하는 사람이 반나절만 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필요 없는 작업은 건너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빼기가 가능해진다. 요점만 키워드로 적으려니 중요한 내용을 놓칠 것 같고 상대방의 의도를 적으려니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의도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드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적어야 할 것 같은가? 하지만 무엇이든 용기가 필요하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효율을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일상의 리듬감을 잃고 강약 조절을 못하게 된다.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실수를 하고 야단을 맞는 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다. 인생을 길게 보자. 우리 삶은 길다. 지금 이걸 잘못해서 큰 탈이 나면 어떡할까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거인의 노트 중에 몇 가지 읽어드렸어요.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작가는 기록이 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경험상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공통의 이야기는 그건 것 같습니다. 뭐든지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성장이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현재 뭔가 대단한 성과가 나고 있지 않고 속도가 나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 중요성이 나한테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일 것이고 나한테는 이게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정용주 나름의 처방책도 드리고 좋은 이야기도 읽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읽는 약국을 보시면서 조금 외롭고 고독하고 뭔가 어딘가에서 좀 외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가까이 두시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식후, 식전 상관없이 30분간 꼭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안녕!